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 등에 관한 개정안 등 4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후반기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이어서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현 경제위기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한 전 정부 탓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늑장 대응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은폐를 포함해 월북몰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용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대여 강경투쟁에 돌입하며 총결집한 민주당과 이재명 방탄을 비난하며 공세 고삐를 죄고 있는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치정국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정국 속에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안은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요. 현안을 놓고는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4개입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로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 개정안 하고요. 전남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과 항만 공사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지부진했던 여수세계 박람회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박 기자 또 법안 처리 이후에는 여야가 현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여야 간의 대립 구도 때문에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은 다음 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선의 정우택 의원을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야가 아침까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국회 부의장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로 선출이 오늘이 아닌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게 된 건데 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후 급속히 냉각된 이 전국의 연장선으로 풀이가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 5분 자유 발언을 이용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 국민의힘은 전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정치 탄압에 몰두한 정부 여당의 무능이라고 맞섰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야당은 국가의 책무와 법적 책임은 망각하고 무책임한 공약과 기준 없는 현금 살포로 재정 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만 폐업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 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펼쳤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적대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언에 대한 사과 요구와 여야 대화 회복을 주문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 국회를 이 민생국회로 전환하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기고 이 결백을 증명하는 전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에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부자 감세 민생삭감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까지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손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산 전국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론이 정치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과도한 국가 부채가 경제 위기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금융시장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제 위기로는 전 정권의 방만한 국정 운영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지출은 200조 원이 늘었고 부채도 400조 원이나 증가해 국가 부채가 1천조 원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은 실제는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이해 못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민생과 복지 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마중물을 놓았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부른 레고랜드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2천억 원으로 막을 일을 혈세 50조 원이 들어갈 정도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무능한 경제 수장들로 인해 1,700조 규모의 채권 시장이 기둥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 출신 강원지사가 불붙인 사태에 경제당국이 기름을 부어버린 꼴입니다. 이 정도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아니란 생각이 금융시장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는데 80분간의 회의 전체를 이례적으로 언론과 국민에 공개했습니다. 경제 위기설을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데 윤 대통령은 경제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 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월북몰이를 한 적도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총 반격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몰이를 한 적이 없다며 현 정부가 마구잡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특별 취급정보 SI 첩보에 고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됐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훈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잦은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추방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북송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었다며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자들이 자기 항변을 위해 또다시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를 한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상임위로는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국감기간 야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극대화된 갈등 구도를 오늘도 그대로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로는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 국회 농해수위.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매년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된다며 청년 농업인 양성 등 농업 미래를 위한 예산 지원 여력이 줄어든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쌀 생산량을 조절하면 시장 격리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며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을 1,500억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요 1조 4천억 정도 되면은 그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희 농림부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일 사업에 이렇게 쏟아부으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단가도 좀 높이고 해서 쌀 가격 가지고 이제 시장 격리 시키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재정당국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단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일자리를 줄이면서까지 산하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기관의 손과 발을 묶어 우리 농업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잡는 행위에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과다하게 팽창됐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진정으로 생산에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의 복지를 위해서 중간에 있는 화이트 칼라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과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싫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월북 판단 번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청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당론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부터 내부 통제 강화, 외부 감찰관 공개 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최근 감사는 정치 탄압이 아닌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이어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한 무하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접견하고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와 백신 등의 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교역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백신 생산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제안에 공감을 표명한 부하리 대통령은 한국 도움이 있다면 나이지리아 인프라 개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국가의 예산, 결산 등 재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구 분석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설립 19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희섭 예정처장은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급변하는 재정 상황에 적극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직무 수행 원칙인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정처가 국회의 정책 수요에 잘 부응하고 있다면서 나라 정책의 길잡이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제 그 진행이 됐던 국정원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국감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장의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정원 내 메인 서버와 첩보 서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메인 서버는 자료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첩보 서버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재임 이전엔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박 전 원장 재임 기간 중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사건 당시 주요 정보를 받았던 특별정보 SI 첩보에 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과 이 합참보다 국정원의 정보 입수가 빨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문정부 외교 안보라인 인사들 그 입장은 또 어떤 건가요? 네, 문정부 인사 측은 이 현 정부가 안보 문제를 부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먼저 첩보 삭제 의혹엔 이 삭제주 수정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했다는 시간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고 또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이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특별 취급 정보라고 불리는 SI에 월북이 포함된 것에 대한 그 입장도 이제 밝혔는데 특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 서해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최근 검찰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훈 전 실장을 월북 작성 보고서 지시자로 지목한 데 따른 겁니다. 이 문정부 인사 측은 SI 등을 토대로 이 월북을 추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그리고 실익도 전혀 없다면서 월북 의사를 배제하면 오히려 그게 조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 씨의 사망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처음 북측 수역에서 발견했다는 정황이 나오자 안보실은 해경의 수색선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그 뒤엔 북방 한계선인 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있었던 이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를 해서 이제 힘을 보탰는데 앞으로 그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인가요? 네, 우선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애초에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오전 중 일정을 바꿔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당의 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북풍 조작 수사 실체들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나온 것처럼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함과 함께 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발표에 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월북무리는 없었다는 건 억지 변명이라면서 이 고인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당 TF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은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하 의원은 또 SI 월북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앞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다 이걸로 윤 정부가 월북몰이를 하고 있다는 건 과잉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월북 단어는 표류 중인 고 이대준 씨를 향해서 북한 군인이 월북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을 때 한 번 등장했을 뿐 이 씨는 긍정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 수사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문정부 인사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계속될수록 여야 대치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남북관계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중요한 이슈인 만큼 앞으로 여야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7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친윤, 조강특위 앞으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공석 상태인 69개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 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조직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당협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정비 작업을 통해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강특위 당연직 외에 위원 전원이 친윤계 인사로 채워지면서 일각에선 당협 재정비에도 윤심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촉구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배현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함경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캠프에서 함께했던 인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배현진 의원의 복귀가 눈에 띄는데요. 배 의원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가장 먼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비대위 출범의 물꼬를 텄었죠. 한 당내 인사는 배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 서울 지역 총선 밑그림이 되는 전면에 배 의원을 배치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가 당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당 내용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비윤계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당내 줄 세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전당대회와 내후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어떤 활동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김의겸의 실책, 판 키우는 야당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전해드렸죠. 심야 술자리 의혹 제기에 직을 걸라면서 맞붙었던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이 두 사람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데요. 한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야당 내부에서도 성급한 발언이었다면서 수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실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한다든가 살라미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작전 미스가 좀. 김의겸 의원의 청담 술자리 의혹은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옹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보와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제보와 녹취가 없었다면 좀 무리한 폭로라고 볼 수 있는데 제보가 있는데 야당 의원이 확인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질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연일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검증 TF 구성까지 제안하면서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 연일 사과를 촉구하는 한동훈 장관.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귀순 어부 강제 북송, 거기에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규탄 대회까지 열고요. 이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등 강대강으로 전국이 급냉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의 이제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자료 삭제 지시가 없었다. 또 월북몰이는 하지 않았다가 이제 주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두 분 보셨죠? 어떻게 아니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요 수사 대상이 바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가안보원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소환 임박했고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조사를 1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곧 소환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본인들한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또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다 하는 부분하고 검찰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실장이 검찰에 불려가면 오늘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네. 했을 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이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차원이지 오늘 얘기한 것들은 다 가서 그냥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지 저거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털었던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감사원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으면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인데 네.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도 감사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 임명되면서 국회에서도 좀 공방을 벌였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필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데 대한 좀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꼭 오늘 회견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놔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아주 좀 천천히 사실관계가 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시정연설에서 이미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총동원을 해서 규탄대회를 열면서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을 했는데 일단 내부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고 단결하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 단일 대우 순항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걸 자꾸 전쟁에다 비유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뭐 별 방도가 없죠. 검찰 감사원에서 뭐 막 쳐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안보 라인에 있는 수사 양쪽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 이제 친 이재명 세력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문 계열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럼 뭐 이게 지금 검찰에서 양쪽을 다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를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 강도가 높아질 것 같고 뭐 이러다가 이제 민주당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결속해서 강하게 싸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즉 사실관계가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측근들에 대한 그 사실관계가 좀 더 어느 정도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검찰에서 좀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대로 이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다음 총선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를 뭐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가 언제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연말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 계속 좀 이렇게 뭐 좀 길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뭐 관측도 나오는데. 좀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 그 칼자루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쥐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검사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내에 좀 결과를 빨리 내놓는다면 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살람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중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이제 내놓게 되면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저도 뭐 단기적 전망에는 뭐 거의 비슷한 견해지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도 사실은 친 이재명계 의원들하고 친문계 의원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친문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친문계들은 별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미국 가 있죠. 그다음에 뭐 다른 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는요. 이게 민주당 소속으로서 있던 가운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민주당이 다 떠안고 정말 단일 대우로 방어를 해야 되느냐.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단기와 중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아주 늦게 보면 내년 5월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기 종료, 임기가 아니죠. 그 형기가 끝나면서 나오고 만약 그 전에 가석방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면이 된다든가 하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단일 대우가 과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친문의 구심점이 생기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단일 대우로 갈 수밖에 없다. 뭐 뒤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친문 세력들이. 그러나 이제 친문에도 어느 정도 구심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단일 대우는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 국회다 연일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석고되죄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공세를 이제 계속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인데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로 맹공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그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또 민주당은 레고랜드를 통해서 현재 이 그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잘 아시지만 레고랜드 사태는 저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 원인은 사실은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그때 그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약간의 아마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종의 그걸 갚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강원도에서 그 2천억 넘는 이거를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 현 김진태 강원지사의 책임이 크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또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만든 그 사태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어느 특정 정당에 그 엄청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번복을 했잖아요. 번복을 해서 이제 올해 12월 15일까지 조기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뭐 50조 투입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불이 꺼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뭐 큰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이건 그 정치적인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경제가 심리거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빚 보증을 줬는데 이거 안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게 레고랜드 사태인지 김진태 지사 사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진태 사태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이 금융 생리하고 지금 유동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좀 더 머리를 숙이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건 이제 공방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 참모들하고 같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네. 이제 그 생중계하에 이렇게 좀 뭐 쇼를 하지 마라 그랬다는데 뭐 쇼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 이제 쇼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한 거죠. 저는 이 경제 주체들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대통령하고 주요 장관들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 저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안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부동산, 금융, 또 금리 막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야 간에 이걸 갖고 이제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고요. 김진태 지사하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좀 더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야당에서도 이걸 갖고 정치적인 공세를 벌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여야 대치 국면의 첨단에 서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그 조응천 의원이 검찰이 정기국회 회기 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을 비롯해서 이 검찰의 수사 전략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옛날에 검사를 좀 하긴 했는데 지금 검찰 내부를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과연 정무적 판단을 할까요?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영장 청구를 해라 뭐 이럴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검찰은 검찰대로 아마 수사 논리에 따라서 할 겁니다. 대신 그 정치적인 부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정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회가 여소야대고요. 이 여소야대가 다음 총선 전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를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이제 3당 합당을 한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권을 잡았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좀 약간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무소속하고 야당 의원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그 의석을 더 많이 확보했죠.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지만 사실 우리나라 권력의 절반 정도는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권이 있죠. 또 예산 어디서 결정합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고요. 또 법률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야당하고 좀 대화를 좀 해가면서 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하고 법률 쪽에 대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수사하는 거 하고 보면 뭔가 좀 엇박자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리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총선까지 여소야대 국면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건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뭐 분당 가능성은 없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1인 총재가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당 총재가 탈당하면서 당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통합도 하고 가능했는데 지금 양당 체제는 이걸 누가 이렇게 특별히 그 과거 총재처럼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이 당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만든 당도 아니고 이 당에서 오히려 당 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소수파거든요. 그래서 이 양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온전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이제 뭐 국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니 국회에 갈지 안 갈지를 그건 지금 현재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은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법조 출입할 때 보면 검사 출신들은요 신문 보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대략 짐작을 해요. 네. 저는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건 연내에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는 건 아마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예측이라고 봐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성남FC, 변호사 비대남 워낙 많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성남F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했는데 나머지 것도 다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사실은 수사가 일찍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부정청탁 문제만 발견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빠르면 11월 달에도 뭐 체포동의안이 갈 수도 있고 구속동의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민생을 위한 여야 협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제1야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자 대표 문제를 그렇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자 우리 민생이 급하니까 야당 대표 수사 여기서 중단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검찰의 수사 진전 속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걸 여권으로서도 어떻게 통제하기가 애매한 상태죠.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은 아마 검찰 수사 속도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이게 아마 11월, 1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최 의원 말씀에 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사실 네. 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가에서 꽤 그 정치를 분석을 오래 한 사람들 간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갑설, 을설. 갑설은 뭐냐면 뭔가 이 국면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 사정은 사정대로 해가면서 또 정계 개편 같은 걸 준비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갑설이고요. 또 하나 을설. 그런 것 없다. 그냥 그대로 뭐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 정치가 막 흘러가는 것이다. 자,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갑설의 기반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을설의 기반입니다. 갑을 중에 어느 게 좀 더 안전해 보이나요? 저는 사실 을설이 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진짜로 내년도 예산안 사상 최초로 준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서 이걸 통과 안 시켜줄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거나 또 뭐 체포동의안을 들고 야당 당사로 들어와서 체포해 가겠다고 하거나 물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먼저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험한 장면이 벌어지면 이 도대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기획 정국에 대한 이제 기획설 이런 게 이제 또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격적인 이제 예산 정국이 이제 그 시작이 될 겁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위기인 상황이고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정국은 점점 더 냉랭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이제 마치겠다 이런 이제 일정은 계획표는 나왔지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준 예산 쪽으로 간다는 건 올해를 넘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한 겁니다. 제가 네네.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럴 네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여야가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넘길 수는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민생을 놓고서는 협력. 이렇게 얘기해서 민생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네.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분리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막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일종의 방탄 이게 막 뒤섞여서 굴러가요. 그리고 11월 달 한 달 동안 아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막 혼재된 가운데 뭐 예산안이 심사했다가 중단됐다가 막 이 사태를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결국은 합의 안 된 채 12월 2일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주면 사실 예산안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 국면이 되면 또 이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2월 2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을 앞두고 여야가 뭐 극적인 타협 뭐 이런 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국면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이 이제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12월 2일이 되면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뭐 상정 여부는 또 국회의장 권한이고요. 또 설사 상정을 해도 민주당에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면 의결이 안 됩니다. 과반 출석에 네네. 과반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준예산 사태까지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도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을 뭐 이렇게 붙잡을 생각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여야 간에 대체가 심해도 12월 2일을 며칠 조금 넘겨서 합의를 해서 의결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건 몰라도 예산안은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해서 연내에는 그래도 통과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낙관적인 쪽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일을 넘기더라도 연내에는 타결을 짓기를 바란다. 네. 바라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안을 붙잡으면 그건 그렇게 가야 된다. 국민들한테 정치 전체가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는 쪽으로 연내에는 네. 그렇게 이제 갈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참 이야기 나눠볼 게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약간 좀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지만 국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야당을 잘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정치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대우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수면 위로 오르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친문의 일종의 대안이 생기면 이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상루각의 민주당 단일 대우,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시간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여야 대치 정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한낮에 가을빛이 완연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